안녕하십니까. 함께 성장하는 응달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온열 질환입니다. 케이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초가의 마라톤 대회 현장입니다. 기후 온난화로 예년보다 덥고 습한 한여름 날씨. 30대 남성 러너가 30km 지점을 넘어서면서 갑자기 양쪽 종아리에 극심한 경련이 와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본인은 다리가 미친 듯이 당긴다며 통증을 호소할 뿐 의식은 멀쩡하고 정신도 또렷했습니다. 체온을 재보니 37.5도, 땀은 여전히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쥐가 났다고 넘기기엔 이 선수의 몸 안에서는 사실 꽤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마라토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우리 몸이 더위와 어떻게 싸우는지, 그리고 체온 조절 시스템이 버거워지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증상들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선수가 출발선에 섰던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폭염 속 몸이 더위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몸 안 어딘가의 센서, 그러니까 피부에 있는 온도 감지기와 시상하부 자체에 있는 온도 감지기가 체온이 올라가고 있네? 라고 감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뇌의 컨트롤러인 시상하부가 체온을 정상 범위로 다시 맞춰야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장치들, 이른바 체온 조절 효과기들을 일제히 작동시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땀이 식혀주는 게 아니라 땀이 증발하면서 식혀준다는 겁니다. 땀이 그냥 뚝뚝 흘러내리기만 하면 사실 체온 떨어뜨리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피부 표면에서 증발할 때 비로소 열을 가져가는 겁니다. 보고된 바로는 땀 1리터가 완전히 증발하면 약 580kcal의 열을 몸에서 빼앗아갑니다. 우리 마라토너도 30km를 달려오는 동안 이미 상당한 양의 땀을 흘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습도입니다. 습도가 높아질수록 땀이 증발할 공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증발 효율이 떨어지고, 만약 습도가 100%에 가깝다면 땀을 아무리 많이 흘려도 사실상 증발 냉각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기온이라도 습한 날의 운동이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두 번째는 피부 혈관 확장입니다. 피부 쪽 혈관을 넓혀서 피부로 가는 혈류량을 확 늘리는 겁니다. 그래야 몸속 깊은 곳의 열을 피부 표면까지 끌고 와서 바깥으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피부로 그만큼 많은 피를 보내려면 심장이 더 세게, 더 빠르게 뛰어야 합니다. 심박출량과 심박수가 함께 늘어나면서 결국 심혈관계에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고령자나 탈수 상태인 사람,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어극남는 능력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열 관련 질환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자동차 냉각 시스템 비유에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몸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장기와 근육은 자동차의 엔진입니다. 그 열을 실어 나르는 혈액은 냉각수, 혈액을 순환시키는 심장은 펌프, 그리고 열을 바깥으로 날려버리는 피부와 땀샘은 라디에이터입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컨트롤러인 시상하부가 펌프, 즉 심장에 신호를 보냅니다. 냉각수를 라디에이터 쪽으로 더 많이 보내! 심장은 피부 쪽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을 그쪽으로 왕창 보내고, 동시에 피부에서는 땀이라는 형태로 냉각수를 뿜어내서 증발시키면서 열을 날려버립니다. 우리 마라토너도 이 시스템 덕분에 30km까지 달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오래 가동되면서 슬슬 부담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탈수가 진행되면 냉각수, 즉 혈액량 자체가 부족하고, 격렬한 운동을 계속하면 근육 자체도 점점 지쳐갑니다. 이 비율을 조금 더 확장하면 탈수로 냉각수, 즉 혈액량이 부족하거나 심장이라는 펌프 기능이 떨어지거나 라디에이터 역할을 하는 땀 분비가 줄어들면 그게 곧 냉각수 부족, 펌프 고장, 라디에이터 이상과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열 관련 질환의 위험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더위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적응을 합니다. 이걸 열 순응이라고 부릅니다. 하루에 100m 정도씩 더운 환경에 노출이 되면 7일에서 14일 정도면 거의 최대치에 가까운 적응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혈장량, 즉 혈액 속 액체 성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더위에서도 훨씬 여유 있게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열 수능이 된 몸은 더 낮은 중심 체온에서도 땀이 일찍 분비되기 시작하고 땀의 절대량도 늘어나며 동시에 땀 속 나트륨 농도는 오히려 낮아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즉, 땀을 더 효율적으로, 그러면서도 전해질 손실은 덜 보면서 흘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매년 여름 초입에 며칠만 고생하면 그 이후가 한결 수월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날씨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오늘 몇 도다만 보면 안 됩니다. 습구 흡구 온도, WBGT라는 지표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 지표는 단순 기온이 아니라 습도와 복사열까지 함께 반영한 값입니다. WBGT가 25도를 넘어가면 운동할 때 이미 위험해지기 시작하고 28도를 넘으면 격렬한 운동은 그냥 취소하거나 중단해야 합니다. 대회 당일 WBGT가 어땠는지도 한번 따져볼 만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인 체온 조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살짝씩 흔들리기 시작하면 비교적 가벼운 증상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참고로 이런 온열 질환들은 원칙적으로 임상적 진단입니다. 자세한 병력과 신체 검사만으로 충분히 진단이 가능하고 검사는 위험한 다른 질환을 놓치지 않기 위한 감별용으로 시행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검사로 충분하지만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우리 마라토너에게 생긴 경련도 바로 2단계에 속합니다. 먼저 우리 마라토너의 증상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경련, 히트크램프입니다. 더운 데서 격렬하게 움직이다가 허벅지나 종아리 같은 큰 근육에 갑자기 쥐가 나는 거죠. 흥미로운 건 운동을 한창 하는 도중보다는 오히려 활동을 멈추고 쉴 때 더 잘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땀으로 소금이 빠져나가서 그렇다고 알려졌는데 최근에는 근육 자체가 지쳐서 신경 조절이 흐트러지는 신경 근육 피로가 주된 원인으로 봅니다. 더운 환경 자체가 이 근육 피로를 더 빨리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다 땀을 많이 흘린 후 맹물만 벌컥벌컥 마시면 나트륨 농도가 더 떨어져서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더운 환경에서 일을 시작한 지 며칠 안 된, 아직 열 수능이 안 된 사람일수록 위험이 높습니다. 운동선수뿐 아니라 지붕수리공, 철강 노동자, 광부, 현장 노동자처럼 더운 곳에서 몸을 쓰는 직업군에서 특히 흔하게 나타납니다. 검사를 해보면 저나트륨 혈증이나 저염소 혈증이 흔히 동반되지만 횡문 근육용해증이나 신장 손상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치료는 소금물입니다. 경증이면 물 1리터에 소금 4분의 1에서 2분의 1 티스푼 정도, 약 0.1에서 0.2% 농도로 타서 마시는 것만으로 빠르게 좋아지고 탈수가 동반된 중등증 이상이면 0.9% 생리식염수 수액으로 빠르게 호전됩니다. 다만 한 가지 감별해야 할 게 있는데 열탈진 상태에서 과호흡 때문에 생기는 테타니, 손발이 뻣뻣하게 굳는 증상과 헷갈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라토너도 의무 텐트에서 전해질을 보충하고 휴식을 취한 후 큰 문제 없이 회복했습니다. 활동을 멈추고 쉬면서 전해질만 보충해주면 예후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두 번째, 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홍색 한진이라고 부릅니다. 땀구멍, 정확히는 땀관이 막혀서 땀이 피부 표면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막힌 부위 아래에서 땀관이 터지면서 주변 조직으로 새어나가는 게 기전입니다. 그 결과로 가려운 발진이나 물집이 생기는데 주로 옷에 가려진 부위에서 잘 나타나고 영향을 받은 부위에서는 오히려 땀이 안 나는 현상이 같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반복되면 더 깊은 곳까지 막혀서 심재성 땀띠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접촉성 피부염이나 봉오지겸, 알러르기 반응과 헷갈릴 수 있는데 더위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와 발진이 퍼진 위치를 보면 구별이 됩니다. 치료는 시원하게 해주고 통풍 잘 되는 옷을 입으면 대부분 저절로 좋아집니다. 가려움이 심하면 하이드로코르티손 2.5%나 트리암시놀론 0.1% 같은 국소 스테로이드를 하루 2번, 1, 2주 정도 발라주면 도움이 되긴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베이비 파우더나 두꺼운 연고는 땀관을 더 막을 수 있어서 피하시는 게 좋고 비누도 추가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 각질을 제거해 땀관을 청소해주는 정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열 부종입니다. 더운 곳에 처음 간 사람, 특히 노인분들의 발목이 붓는 건데요. 피부 혈관이 확장되면서 다리 쪽으로 피가 몰리고 특히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더 심해집니다. 몸이 이걸 혈액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착각해서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더 분비하게 되고 그 결과 염분과 수분을 몸에 더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여기다 혈관 투과성까지 높아지면서 수분이 혈관 밖, 즉 조직 사이 공간으로 새어나가 발목과 발에 고이는 겁니다.
심부전이나 간질환, 신장질환, 다리 감염, 심부정맥혈전증 같은 더 위험한 원인과 구별해야 합니다. 치료는 다리를 올리거나 압박 스타킹을 신고 시원한 곳에서 쉬면 며칠 안에 저절로 빠집니다. 이뇨제는 효과가 없어서 쓸 필요가 없고 결국 며칠 적응하면 저절로 빠지는 양성질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실신입니다. 더위에 피부 혈관이 확장되면서 피가 다리 정맥에 고이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가 줄어들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져 잠깐 의식을 잃는 겁니다. 말하자면 피부를 식히려고 혈관을 열어줬더니 그 대가로 정작 뇌로 갈 피가 부족해지는 상황인 거죠. 더위에 적응이 안 된 사람, 특히 열대 지역을 처음 방문한 분들이나 심혈관 예비력과 압력 수용체 반사 기능이 떨어진 노인분들, 그리고 군인이나 경비원처럼 오래 서 있어야 하는 직업군, 심혈관 질환자, 탈수 상태인 분들에게서 잘 나타납니다. 전형적인 양상은 어지러움, 피로감, 창백함, 메스꺼움, 갑자기 몸이 후끈해지는 느낌 같은 전조 증상이 먼저 오고 짧고 일시적인 의식 소실이 뒤따르며 대개 15분 이내에 빠르게 회복됩니다. 핵심은 체온은 정상이고 의식 소실이 짧고 빨리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체온이 올라가 있거나 의식이 명료하게 안 돌아온다면 단순 열실신이 아니라 더 심한 상태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의식을 잃었다는 것 자체가 부정맥이나 심근경색, 대동맥 박리 같은 심장 원인, 뇌졸중이나 경련 같은 심경학적 원인, 약물이나 탈수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 그리고 체온까지 같이 오르는 열탈진 등 다른 위험한 원인들과 겹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감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정맥을 배제하기 위한 심전도, 빈혈 여부를 보는 혈색소 검사 정도는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더운 환경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같은 병력을 꼼꼼히 따져보게 됩니다. 만약 회복이 15분 이상 늦어지거나 심혈관 위험인자가 있는 고령 환자이거나 운동 중에 의식을 잃었거나 흉통 같은 심장 증상이 동반된다면 입원해서 좀 더 지켜보는 걸 고려합니다. 치료는 간단합니다.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해서 눕히고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경구나 정맥으로 수분을 보충해주면 됩니다. 평소에 예방하려면 한자리에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자주 움직여서 다리 근육 수축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어지러움 같은 전조 증상이 느껴지면 바로 앉거나 누워야 합니다. 대부분은 자가 제한적이라 빠르게 회복됩니다. 오늘 살펴본 마라토너는 다행히 이 딜레마가 가벼운 선에서 끝난 경우였습니다. 휴식과 전해질 보충만으로 충분히 회복됐죠. 하지만 만약 이 상태에서 활동을 멈추지 않고 수분 보충도 제대로 안 된 채로 계속 밀어붙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심장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체온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바로 그 순간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서 의식을 잃기까지 이르는 열사병의 실제 기전과 응급실 치료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지식이 여러분의 임상 현장과 생활에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